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어몽길 산악인은 말합니다.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등산과 하산의 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고 어몽길 산악인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영화는 어몽길과 박무택 대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요.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몽길,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입니다. 2000년 세계 8번째,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자를 모두 올랐고 위성봉인 얄릉캉과 로체샤르까지 올라 2007년에는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6자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억하지만 어몽길 대장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18번의 실패입니다. 38번 8000m 봉우리를 오르는 동안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했으며 10명의 동료를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 덕분에 오히려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악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점종 산악인입니다. 그는 30살쯤 처음 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체력 키우기 위해 3년 정도 가까운 곳을 다녔고 그 후 10년 정도는 1년에 거의 250일 이상을 전국의 산으로 홀로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엔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힘든 일상의 탈출구로서 마음속 부족하고 허전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더욱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 오랜 산행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사를 깨닫게 되었고 세상사에 대한 물적인 욕망을 모두 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은 꼭 산행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히말라야행 버스를 타보라고. 한 번이라도 이 버스를 타게 된다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날 거라고. 나타샤의 책 여행, 어몽길 산악인이 말하는 내려가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여는 글, 산도 인생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야 하는 것.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최근에 저와 박무택 대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말라야가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눈이라는 뜻의 히마와 거처를 알리는 알라야가 결합된 말입니다. 눈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히말라야는 흔히 신들의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뜻이지요. 히말라야는 동과 서로 나누어서 2500km의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8000m 이상의 주봉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m 14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불모의 성지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로 향합니다. 네팔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이상 지역을 오르려는 사람만 한 해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팔의 산악 지역에서는 험준한 산세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무용지물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동하지만 히말라야에 오르고자 하는 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걸어야 합니다. 이국의 여행자들은 맨몸으로 산에 오르고 가난한 네팔 사람들은 여행자의 짐을 대신 지고 갑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어들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네팔 사람들을 포트라고 부릅니다. 야크나 당나귀를 이용해 짐을 나르기도 하지만 깨지기 쉬운 사진기나 당장의 기후 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옷가지, 물통, 등산에 필요한 음식들은 모두 산을 오르는 사람의 몫입니다. 히말라야 8000m의 베이스 캠프는 고도가 평균
4 내지 5,000m입니다. 포트들은 한 사람당 30kg의 짐을 지고 히말라야 산길을 오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산행을 시작해 오후 4시 정도면 다음 로찌 산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야 하지요. 포트들 중에는 슬리퍼를 신고 산에 오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동화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신발이라는 걸 못 신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바닥이 쩍쩍 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배겨서 곰 발바닥보다 더 합니다. 여행자들은 더우면 겉옷을 벗어 말리고 추우면 여러 겹의 옷을 껴입지만 그들은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고산을 오릅니다. 밤이 되면 로찌에 마련된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나무 바닥에서 얇은 면이불 하나만 덮고 잡니다. 공식적으로 아이들은 포트로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가난 때문에 돈 한 푼이 아쉬워 12~13살 나이에 포트로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 포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 포트도 부지기수입니다. 남자들도 못 지는 60kg 이상 되는 짐을 여자 포트가 지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포트들이 하루 종일 짐을 지고 히말라야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받는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5,000원 내지 2만 원입니다. 그들은 그런 자그마한 돈을 받고서 히말라야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을 산으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요? 포트들과 함께 간간히 숨을 돌리며 나는 그들의 가쁜 숨속에서 삶의 의지와 희망을 봅니다. 하루 종일 짐을 지고 받는 돈은 우리에게는 커지 않은 돈이지만 가난한 네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살림 미천이 됩니다. 한 가족의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을 보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산과 같은 면모가 있어서 누구나 결국 자신의 두 발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인생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 숨이 차고 아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들을 이기고 밟아가며 오르는 것이지요. 저 또한 이 두 다리로 히말라야 8,000m 16자를 올랐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저를 지탱하며 기쁨과 영광의 순간, 고통과 좌절의 순간을 함께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를 지켜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두 다리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왼발은 쭉 펴집니다. 발목을 구부리면 수직이 되지요. 그런데 오른발은 그게 안 돼요. 안 펴집니다. 발끝을 위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하는데 당겨지지가 않아요. 오른발 뼈가 여기저기 부러져 큰 수술을 했지만 발목이 굳어버렸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도 발가락 한 마디가 없습니다. 동상에 2번이나 걸려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바람에 한 마디를 잘라내고 허벅지 안쪽 살을 떼서 피부 이식을 했습니다. 산을 잘 타는 저만의 비법도 없습니다. 저는 산을 올라갈 때 뒤꿈치가 안 닿습니다. 그래서 발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발목이 굳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경사를 디디면 왼발은 뒤꿈치가 닿는데 오른발은 안 닿으니까 발끝으로만 올라갑니다. 간혹 산에서 만난 분 중에 저를 보고서 발끝으로만 산을 오르려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쫓아오다가 어후 대장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가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뒤꿈치가 닿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그제야 아 그렇군요 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도 저는 이 발로 8,000m 정상을 10번이나 올라갔어요. 지금도 산을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인간의 한계로는 극복하기 힘들다는 8,000m급의 산을 수십 번 올랐습니다. 죽을 각오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과 더불어 그리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을 오르다 보니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8,000m, 16자 완등을 이루면서 제가 얻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산의 어디쯤을 오르고 있습니까? 뚜벅뚜벅 내딛는 한 걸음이 느려 보이겠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두 발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인생도 산도 여러분에게 정상을 내어줄 것입니다. 2015년을 내려오며 엄홍길. 등산의 기술 1.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먼저다. 설악산 4-5배 높이밖에 안 되는 곳. 주위에서는 참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원정이었어요.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되면 대원이 구성되는데 그 당시 원정 대원 중에 8,000m 등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본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겠다면서 경험자도 없는 열악한 팀으로 원정을 간다니. 하지만 당시 제 생각은 할 수 있다 였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설악산 4-5배 높이밖에 안 되는 산. 못 오를 게 뭐가 있냐 하고 생각했어요. 원정대가 꾸려지면 대원마다 맡은 바 임무가 주어집니다. 식량, 장비, 수송, 의료, 행정, 촬영.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원정 대원이 다 무경험자들이에요. 그런데 히말라야는 가자 한다고 다음날 뚝딱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한두 달 동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장비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라곤 신선한 야채와 고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식량을 맡은 사람들이 고추장, 간장, 고추냉이, 소스 등의 양념부터 모든 재료를 여기서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닭볶음탕도 해먹고 비빔냉면, 물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구이 다 해먹어요. 삭힌 홍어를 가져가서 홍어찜도 해먹고 그런 걸 다 여기서 준비해 가야 하니 얼마나 품목이 다양하겠습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추부터 시작해서 실, 바늘, 이쑤시개, 귀이개까지 다 준비해서 가야 해요. 일단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면 뭐든 쉽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돈이 있다고 금방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보통 원정대가 가져가는 화물량이 5톤, 10톤씩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8,000m 원정을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요. 2억, 3억씩. 그러니 예산 마련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베레스터에 입산하려면 입장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하면 네팔 같은 경우 5인 기준의 입장료만 7만 불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5명이 산에 들어가는 종이 한 장 값이 그런 겁니다. 그 외 8,000m급은 1인당 10,000불씩 1,200만 원은 내야만 산에 들어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먹고 입고 자고 수송하는 것부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 원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습니까? 게다가 대원들이 다 무경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목표를 향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었고 히말라야를 향해 첫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원정대는 해발 5,400여 미터 지점에 도착해서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보는 순간 드디어 목표로 삼았던 에베레스트에 왔구나.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발휘해보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나 자신은 없는 겁니다. 원정을 떠나오기 전에 장기간 합숙 훈련을 하면서 등반 기술을 익히고 손발을 맞췄지만 정작 에베레스트를 대했을 때는 그 위용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에베레스트의 겨울 날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낙빙과 낙석이 사방에서 떨어지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결국 기량 한번 발휘해 보지 못하고 7,800m 지점까지 진출했다가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지요. 더구나 하산하는 중에 7,300m 지점에서 앞에 내려가던 세르파가 낙석에 맞아서 발목이 어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돌풍에 휘말려서 50m 아래로 추락했고요. 다행히 줄에 걸려서 목숨은 건졌지만 혼비백산해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 겁도 없이 자신감만 가지고 오르겠다고 한 거지요. 실패 원인은 기상 악화와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물속 개구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깥으로 팔짝 뛰어나와서 보니까 8,000m는 산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내가 너무 우습게 봤구나.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듬해인 1986년에 한 번 더 에베레스트에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8,000m 고산을 오르는데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8,550m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도 남을 충분한 기량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됐을 때 또 도전을 했습니다. 똑같은 산을 똑같은 시즌에 똑같은 길로. 두 번째 갔을 때는 현지 행정 절차부터 산을 올라가면서 만나는 지형 지물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불과 1년 전에 실패한 산을 다시 가는 거니까 등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정상 부분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밑에서 2명의 현지인 세르파가 올라갈 때 필요한 중요 장비라든가 식량을 수송해 주기로 했어요. 그걸 갖다 주면 저희는 위로 등반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로프를 타고 절벽을 올라오다가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 순간 산을 딱 올려다보는데 그 전까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에베레스트 정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밑을 내려다보니까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갑자기 몸이 벌벌 떨리고 숨도 안 쉬어져요. 거대한 산이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큰 산이 저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겁니다. 온 사방에서 피웅피웅 총알 소리 내면서 낙석이 쉼없이 떨어지죠. 바람도 세차게 불어오죠.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포기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야죠.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어렵다는 겨울철 남서벽 루트를 캠프 5까지 계측해 놓은 상태였지만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로퍼를 잡고 병풍처럼 새카맣고 커다란 절벽을 내려오면서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딘가 바위 틈새에 끼어 있지 않을까. 처참했어요. 옷과 배낭이 찍힌 채 바위에 걸려 있고 눈 위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더 내려오니까 등산화가 바위에 딱 끼어 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목이 동강나 걸려 있을 것 같아서. 히말라야 등반에 사용하는 신발은 내피와 외피로 구성된 이중하고 끈도 이중으로 묶게 되어 있어서 웬만해선 벗겨지지 않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가까이 갔더니 신발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려오는데 덜덜 떨렸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왔는데도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떨어진 하반부가
빙하가 갈라진 틈, 크레스바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목도한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큰 차이가 없구나.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신도 못 찾고 내려오는데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울음소리도 나고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 저를 붙잡고 울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유명을 달리한 술딤 도르지라는 셰르파의 마을이자 고향이 거기에요. 술딤의 홀어머니는 내 아들 살려내라고 몸부림을 치고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술딤의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등산의 기술 2.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 꿈이 없으면 이룰 수도 없다.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이후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히말라야 8,000m 고봉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6번을 내리 실패했어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을 실패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솔직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겨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계속 꼬이고 안 풀리고 실패하는 걸까?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걸까? 다른 팀들은 가서 성공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제가 가면 다 실패해요. 실패야 그렇다 칩시다. 그 과정에서 2번이나 동상에 걸렸습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 오른발 엄지발가락 한마디와 검지발가락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점점 좌절의 늪에 빠지는 거지요. 포기하고 싶고 용기가 안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히말라야에 가자고 하면 그 미련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원정을 다닌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2발에 힘을 주고 이번에는 기필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정상이라는 걸 한번 밟고 내려오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정상을 쳐다보며 발걸음을 떼면서도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성공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이러다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또 동상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도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정상을 가겠다고 하니 과연 그 일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실패죠.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숱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좌, 16자를 오른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14자를 오른 사람이 3명밖에 없었는데 다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사람들이었지요. 하물며 동양의 이런 자그마한 황색 인종이 열악한 환경, 열악한 조건에서 8,000m 14개 봉우리를 완등한다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따지자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봤자 1,00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면 유럽 같은 데를 보세요. 3,000m, 4,000m. 고소 적응하기도 좋고 1년 사시사철 설산이니 얼마나 훈련하기도 좋겠습니까? 게다가 앞서 설명했듯이 히말라야 원정 가는 게 그저 돈 몇 푼 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제가 좋아하는 하얀 설산과 같이 호흡하고 부딪히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1995년도부터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 강해진다. 가깝게 지내던 후아니또라는 스페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8,000m 고봉을 등반하다 보면 산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자주 만나게 돼요. 후아니또는 1990년 가을에 에베레스트 남서벽에서 처음 만났고 1992년 여름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5m에서도 만났습니다. 당시 후아니또는 이미 8,000m 14자를 완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산에만 다니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왔다 내려와서 쉬고 먹고 체력 보강하고 또 그 다음 산 올라가고 예산 마련이나 원정 준비를 하는 팀은 따로 있어서 산만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참 부러웠지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지역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미 최고봉인 아콘가과 해발 6,959m라는 산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걸쳐 있는 산인데 안데스 산맥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 후아니또도 온 거예요.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같이 등반해서 성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같이 식사하고 와인도 한잔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미스터 기회 되면 나하고 8,000m 등반을 같이 해보는 게 어때? 제가 좋다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올 3월 어때? 하는 겁니다. 당장 있을 마칼루 원정에 초대한 것입니다. 1월 초에 만났는데 3월 등반이면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모든 준비를 다 할 테니 저는 개인 장비를 갖추고 네팔을 오가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히말라야 등반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을 체크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봤자 저한테 무슨 바쁜 일이 있고 일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산에만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인들끼리 가도 팀워크가 안 맞아서 잡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개성도 제각각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좋은 환경 조건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극한의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치닫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좋은 점만 동료들에게 보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단점이 나오고 안 좋은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저 친구들하고 좋은 등반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 나름대로 등반을 하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스페인 원정대하고 등반을 하게 되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게 아닙니까? 후아니토는 실력 면에서 손색 없는 등반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저를 추천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서인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끝에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등반하면서 내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마칼루 원정은 2차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55일간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악전고투했는데 실패 또 실패한 것입니다. 날씨는 안 좋죠. 식량도 거의 떨어져 가죠. 장비도 소실돼 남은 게 없죠.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원들은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대장은 미련을 가지고 한 번 더 정상에 도전하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장이 대원들을 불러 모아 철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저도 그 말이 대장 입에서 나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정이 실패하면 그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데 생각이 미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대장을 설득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 첫 합동 등반이라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실패하면 망신 아니냐. 대장은 고민하더니 전열을 가다듬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정상에 오를 기회를 기다렸고 찬스가 오자 대원들은 죽을 힘을 다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세 번째 시도 만에 8,463m 마칼루 등정에 성공했어요. 전 대원이 다 올라섰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고서 그 친구들 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 강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임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절실한 마음, 이루어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해요. 그 의지와 투지가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마칼루 원정에서 2번 실패하고 산을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원들끼리 좋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서로 욕하고 불신하고 앙금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고봉 등정에 성공했을 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양인과 함께한 첫 합동 등반이었으니까요. 원래는 한 번만 등반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 등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 뒤로 5번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5번 가서 5번 다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희생정신, 동료애, 팀워크를 배우고 저는 그들에게 조직력과 기술력을 배우며 서로 윈윈한 것이지요. 등산의 기술 3. 모든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장 많은 눈물을 안겨준 산. 8,000m 봉우리를 등반하는 과정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 실패와 좌절, 희생이 따랐습니다.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봉우리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은 희생과 눈물을 안겨준 산이 있어요.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 해발 8,091m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러요.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8,000m급 8개 봉우리 가운데 서쪽 맨 끝에서 첫 번째 해당합니다. 안나푸르나는 4번의 실패 끝에 5번째 정상에 도전해서 성공한 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3명의 동료를 잃었고 저 또한 그 산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안나푸르나에 3번째 도전했을 때입니다. 1997년 봄이었는데 며칠 동안 폭설이 내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베이스 캠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쨍하고 좋아진 겁니다. 셰르파 나티가 대원들이 모두 쉬는 새벽에 제 텐트를 찾아왔어요. 날씨가 괜찮으니 등반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눈사태 위험도 있고 해서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그래 가자 하고 장비를 챙겨가지고 등반에 나섰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4,300m에 위치해 있었는데 며칠 동안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그동안 냈던 길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눈을 헤치면서 그 길 뚫고 막 올라갔습니다. 캠프 1에 도착했는데 모두 지쳤죠. 나티가 맨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저 친구 몸이 안 좋은가? 그래서 캠프 2 가는 구간은 대원들을 교대로 앞장 세우려고 했는데 나티가 굳이 본인이 앞장서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비 챙겨가지고 대원들을 독려하며 올라갔습니다. 눈이 쌓여서 무릎, 허벅지까지 빠져요. 앞사람이 낸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전진하고 있었어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했을까?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는데 앞이 휑한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10m 앞에 시커먼 웅덩이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 빠졌구나. 막 달려갔어요. 웅덩이라고 믿었던 건 히든 크레바스였습니다.
크레바스 안을 내려다보았더니 밑이 어두컴컴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티! 나티! 그때 덫에 걸린 짐승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는 소리 같은 그르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티! 죽으면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캠퍼 1에서 줄을 가져와 타고 내려갔습니다. 불과 20여 분밖에 안 됐는데 내려가니까 나티는 벌써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크레바스가 11자로 된 게 아니고 바닥에 구멍이 뚫린 V자 형태라 추락하면서 좁아진 틈새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소리를 질렀을 때 나티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울면서 나티의 시신을 헬리콥터로 실어 보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등반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한 포기란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나푸르나에 또 간 겁니다. 히말라야 14자에 들어가 있는 산이니까 어차피 올라야 하는 산이니까. 네 번째 올라갈 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정상의 문을 열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안겨주는 겁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안나푸르나 신이시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저를 정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살 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발 뒤꿈치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실패했을 때보다 눈 상태도 좋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뭔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상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7,500m 지점에 딱 올라섰습니다. 올라서니까 만년설에 뒤덮인 안나푸르나 정상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자 기쁜 마음과 함께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네 번째 만에 안나푸르나 정상에 발을 디딜 수 있겠구나. 저길 왜 여태 오르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실패를 한 거야. 그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음, 겸손한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상을 향한 욕심과 자만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대원들도 벌써 성공한 것처럼 자축 분위기에 빠졌어요. 정상까지 600여 미터밖에 안 되지만 1박 2일이 걸리는 엄청난 길입니다. 거기까지부터가 진짜 어렵고 위험한 구간인데 벌써 갔다 온 것처럼 나사가 풀려서 히히 낙낙했던 겁니다. 빨리 이동해 가지고 텐트 치고 자자. 1시간 동안 이동한 다음 텐트를 치고 다음날 정상을 향해 갈 예정이었습니다. 3, 40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하얀 얼음 사면인데 앞서 가던 셰르파 다와가 주춤거리는 겁니다. 앞에 크레바스가 있다고 합니다. 건너뛰면 되잖아 했더니 폭이 넓어서 건너뛰기가 만만찮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려와 내가 한번 볼게. 대체 어떻길래 그래? 이 친구가 되돌아서 딱 내려서는데 기우뚱 하더니 발 한쪽이 허공으로 치솟는 거예요. 위에 있던 다와와 순간적으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미끄러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밑을 보는데 로프가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 캠퍼에서 정상 올라갈 때 위험 구간에서 쓰려고 200m 되는 줄을 다와에게 맡겼는데 지고 가면 무거우니까 저 밑에다 내려놓고 신발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로프를 잡았습니다.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로프는 계속 타고 나가고 두꺼운 장갑을 꼈는데도 마찰력 때문에 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계속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고민하는데 순간 뭔가 제 오른다리를 팍 치더라고요. 설사면을 저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나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죽는구나. 그 짧은 순간에 먼저 간 동료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습니다. 형,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가족, 친지, 친구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영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데까지 차려보자.
떨어지면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지된 느낌이 들면서 추락하던 몸이 멈췄습니다. 눈을 뜨는데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희뿌옇게 안개 속에 나타나듯이 산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밑을 보니 다와가 10여 미터 아래서 줄에 매달려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온통 로프로 뒤엉켜 가지고 눈 속에 처박혀 있고요. 줄을 풀어 헤치면서 눈 속에서 나왔습니다. 셰르파도 기어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눈에 박혀 있는 발을 천천히 빼냈어요. 왼발을 먼저 꺼내고 오른발을 꺼내는데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오른발이 왜 이러지? 왜 발가락이 뒤에 가 있지? 엄지발가락이 보여야 할 자리에 뒤꿈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원 위치로 돌리려 해도 되질 않았습니다. 셰르파가 와서는 발목을 확 잡아 뽑았어요. 뼈 사이가 분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을 비트니까 슬슬 뒤로 갔던 발가락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전이랑 똑같네. 제대로 돌아왔네. 자, 다시 올라가자. 일어나서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딛는데 갑자기 발목이 안으로 휘감기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이 꺾였는데 혼자서 덜렁거려요.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머리 끝으로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퍽 주저앉았습니다. 어우, 내 다리, 내 다리. 빨리 고정해 보라고 하는데 등산화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결국 신발을 칼로 끊어내서 벗겼어요. 발목뼈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거기 부목이 어디 있으며 붕대가 어디 있어요. 천만 다행이었던 게 마침 대나무 표식기가 있었습니다. 6개를 30cm씩 잘라가지고 발목 주변에 대고 노끈을 잘라서 칭칭 감고는 발을 감쌌어요. 한 발로 이를 악물고 울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살려면 무조건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헬기는 고도 5,700m 이상을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아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베이스 캠퍼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멀쩡한 2다리로 내려갔을 때 이야기지요. 평지라면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해발 7,000m가 넘는 깎아지른 빙벽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혼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포기란 곧 죽음입니다. 저는 팔꿈치로 무릎팍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야 살 수 있으니까. 살아서 돌아가야 하니까. 오후 2시에 사고가 났는데 밤 11시경에 6,500m 지점의 캠퍼 3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감각도 없고 발목이 축구공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텐트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진통제를 몇 알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몽롱해지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겁니다. 내 다리 하다가 깜빡 졸면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퍼뜩 깨어나서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간 동료들의 꿈과 맺힌 한을 풀려면 14개 봉우리 완등을 꼭 해야 합니다.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안나푸르나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다면 계속 거기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살이 썩어 들어가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발로 기다시피 해서 내려왔습니다. 5,400m 전진 캠프까지 내려가서 다시 하룻밤을 보내고 결국 4,300m 베이스 캠프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초죽음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버렸다면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등산의 기술 4.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 가장 두려운 것부터 넘어라. 2박 3일간 오체투지하듯이 안나푸르나를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 근처의
4,300m 지점에서 구조용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지의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리를 가지고 내려왔냐고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요.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발목만 엉망이 된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있는 뼈가 두 동강이 났더라고요. 인대가 끊어져 있고 엄청나게 망가진 겁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바로 한국으로 긴급 후송되어 큰 병원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리에 뭔가 하얀 게 턱 걸쳐져 있어요. 쇠핀이 2개씩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대장, 미안하다. 우리가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리가 낫더라도 이제 더 이상 산에는 못 갈 것 같다. 지금까지 마음의 정리를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보다 더한 얘기를 듣는데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사선을 수없이 넘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앞만 보고 정상만 보고 달려왔던 저 자신을 그제야 비로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되돌아보지 못했던 그 과정도. 목발을 짚고 퇴원했어요. 허벅지에 깁스를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서 도봉산을 바라보는데 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자신감을 잃지 마. 너는 다시 산에 갈 수 있어.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어떻게든 내가 다시 산에 가고야 만다. 2개월 만에 깁스를 잘라냈어요. 다리가 살이 쪽 빠져가지고 완전 젓가락 같죠. 발목이 구부러집니까? 무릎이 구부러집니까? 뻗정 다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물리치료를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어린 딸을 등에 짊어지고 MTB 자전거를 타고 산길 경사면을 오르내리고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다리 근육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836.5m 북한산 백운봉 정상에 올라갔어요. 한 다리를 질질 끌고서 서틱을 짚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희망을 본 것입니다. 백운봉 정상에서 저는 다시 안나푸르나에 오를 각오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더 열심히 훈련했고 미국 시애틀에 있는 4,000m급 레이니어라는 봉우리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산에 가겠다고 했더니 5개월 동안 산에 못 갔으니 얼마나 답답했냐. 집 근처 야산이라도 움직여봐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4,000m 산에 간다고 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이 다리 상태로는 1년을 치료해도 그럴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며 골절 부위에 박힌 철심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안전뱅이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평생 휠체어 타고 앉아서 생활하려면 가라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세운 이상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레이니어 등반에 나섰습니다. 고봉 등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흰 산을 올라간 겁니다.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 장단지 근육이 찢기는 것처럼 아팠어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를 악물고 등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월, 정확히 사고 10개월 만에 다시 안나푸르나에 도전합니다. 히말라야 14자 가운데 오르지 못한 4개 봉우리에 대한 등반 계획을 짜고 있는데 후아니토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시 후아니토는 14자 가운데 마지막 1개 봉우리 등정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나푸르나였어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등정에 나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의사는 물론이요, 가족, 친지, 주위 사람들 모두 나한테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러다가 죽지,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냐고 했어요. 사람이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산을 하다가 마지막에 안나푸르나를 하라는 거지요.
저도 사람인데 왜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더욱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오르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해서 피하면 그보다 쉬운 걸 갖다 줘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야 다른 산을 오를 자신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 안나푸르나요. 그렇게 안나푸르나에 5번째 도전했습니다. 등정의 절반은 다리의 통증 때문에 울다시피 하면서 올랐습니다. 성한 몸으로 가서도 4번이나 실패한 그 산을 아직 쇠핀도 뽑지 않은 다리를 질질 끌고 가서 8,091m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4번이나 실패한 안나푸르나에 5번째 도전장을 내민 건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산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며 꼭 정상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결과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99년 4월 29일 결국 5번째 만에 안나푸르나 정상에 탁 올라서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감격에 북받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소리만 꺽꺽. 거기서 쏟아내는 눈물은 성공의, 기쁨의, 환희의,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과 서러움의 눈물입니다. 다리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실패했던 과정들이 떠올라서 서러움이 북받치는 거예요. 함께 산을 오르다 세상을 떠난 동료 대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어 가지고 간 그들의 사진을 정상에 묻었습니다. 안나푸르나 신이시여, 결국 이렇게 받아주실 거면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주고 동료를 데려가신 겁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산을 생각했던 저에게 안나푸르나는 산이란 경외의 대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오만했던 저를 안나푸르나가 일깨워 준 것입니다. 산이 받아주어야 오를 수 있다는 것, 산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그때부터 산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눈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낙석이 있을 것 같다. 크레바스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직감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알면 알수록 경외심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커졌습니다. 안나푸르나는 5번째 만에 정상을 내줬지만 저는 거기서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성공보다 더한 대가를 치렀어요. 유일한 여성 대원 지현옥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8,000m를 4번이나 등반한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는 같이 등반하던 셰르파와 같이 저보다 40여 분 늦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형, 여기 정상 성공했어요. 내려갈게요. 이 무전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산 도중 정상 부근 어디선가 실종된 겁니다. 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안나푸르나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